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3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등의 당기 수익액 중 미수액이라는 내용을 보고 계정 과목을 찾는 문제인데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기, 수익 중 미수액이라는 의미는 수익은 발생이 되었는데 현금을 받지 못해서 미수인 경우에 차변에 기입해서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 수익의 예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시된 내용을 보면 수익이 발생했으나 현금을 받지 못해서 미수인 경우에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이 되었어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나 혹은 임대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이나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수예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변에 미수 수익을 적어주고요. 이 미수 수익을 내년 차기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결산정리 분계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자 수익과 임대료 모두 수익인데 수익이 발생했으나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고 내년도 차기에 수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예상이고요. 미수는 모두 자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은 자산. 그래서 답은 4번 미수 수익이 적절한 계정 과목이 되겠네요. 1번부터 계정 과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자산에 속하고요. 자산 중에 당좌 자산입니다. 2번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금액인데 미수금도 외상 매출금과 동일하게 자산입니다. 상품을 팔았느냐 상품이 아닌 재화를 팔았느냐 이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금도 역시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3번 선수금은요.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에 해당이 되죠. 선자가 들어가면 계약과 관련되었다.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 되는데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는 계정 과목은 4번 미수수익이고 미수수익이 자산이라는 것까지도 추가로 알아주세요. 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매회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공식을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 계산이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영업의 비용을 빼고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되는데 이 중간에 생략되어도 괜찮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매출총이익 다음에 중간 단계를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부터 법인세 비용까지 모두 생략이 되어서 괜찮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과소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소인 거죠. 여기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과소평가인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액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매출 원가 공식이 또 따로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가 되는데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기말상품 재고액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기말상품 재고 원래 기재해야 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를 했다는 것인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차감하는 항목이죠. 네,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빼야 될 게 더 적다는 뜻이죠. 빼야 될 게 더 적다.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차감하는 항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매출 원가는 과대 계상되게 됩니다.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면요. 매출 원가도 매출 총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차감하는 항목이 됩니다. 차감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해야 하는데 차감하는 항목이 더 많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기말상품 재고 적게 빼서 차감을 해서 더 많아져서 빼야 될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더 많아진 과대평가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매출 총이익은 과소 계상되게 됩니다. 더 많이 빼니까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끼리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감소가 되면 당기순이익도 감소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과소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됩니다. 답을 보면요. 매출 원가는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와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찾는 문제는 매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구성, 형식, 순서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분계 문제인데요.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된 다음의 분계에서 과란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분계를 보면 차변에는 상품 10만원, 상품을 매입했고요. 대변에는 매입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을 텐데 어떠한 계정 과목이 들어올 수 없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상품 10만원을 매입하고 1번 현금을 지급했다. 분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 맞고요. 상품 10만원을 매입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네,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 맞습니다. 3번 미지급금인데요. 상품 10만원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이란 뜻이 맞죠. 그런데 미지급금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요, 미지급금은요, 상품이 아니어야 해요.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아닌 자산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품을 구입을 해서 미지급금 쓸 수 없는 계정 과목입니다. 4번도 볼게요. 외상매입금인데 상품 10만원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외상한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외상매입금도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 맞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구입을 했느냐,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반대로 미지급금과 반대죠. 상품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의 답은 3번 미지급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라면 화폐 금액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일상생활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200만 원이 소실되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상품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대변인 상품 200만 원 감소하고요. 차변에는 손실이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재해손실입니다. 차변은 재해손실 200만 원, 대변의 상품 2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1번은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한 명을 월 급여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채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화폐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렇죠. 채용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볼게요.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 이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서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잡손실로 분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난당한 경우 잡손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잡손실 2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상품을 200만 원에 사고 구입하고 대금은 아직 안 줬습니다. 월말에 주기로 한 경우에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은 상품 200만 원, 대변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한 거래가 됩니다.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200만 원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은 1번 재고자산인데요. 재고자산은 대표적으로 상품이 있죠. 그런데 상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원재료나 제공품, 제품, 생산 과정에 있는 모든 자산이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인데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원재료나 제공품, 상품 모두 재고자산 맞습니다. 2번 유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겠죠.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지만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입니다. 회사가 사용할 목적인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에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겠죠.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 비품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대표적인 거 차량 운반구가 있겠습니다. 유형자산은 토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분류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특허권인데 무형자산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이 되겠죠. 소프트웨어나 산업재산권, 대표적으로 개발비가 있습니다. 개발비, 영업권 이런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비유동부채인데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 갚아야 되는 기간이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가 해당이 되죠. 대표적으로 비유동부채는 단기가 아니고 장기입니다. 1년 이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채가 있고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번은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이고 비유동부채를 분류해라 그러면 장기차입금이 되겠죠.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역시 분계 문제이네요. 다음 중 당좌 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보고 분계를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분개해 볼게요.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차변의 급여 기재하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당좌 예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과 급여가 등장하기 때문에 당좌 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2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경우에는 당좌 예금의 잔고가 증가하게 되죠. 현금으로 분개하면 안 됩니다. 현금을 받았지만 당좌 예금에 즉시 입금을 했기 때문에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좌 예금 잔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분개가 되고, 3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 경우에는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수표로 받은 경우는 현금입니다. 당좌 수표지만 수표로 받아서 현금입니다. 대변에는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입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상품을 사왔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죠.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당좌예금 계장을 사용하는 거래는 2번, 차변은 당좌예금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죠. 단기간 매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인데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해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설명 올바르게 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네, 단기매매증권, 단기예금 이런 단기 투자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며 매입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식을 구매할 때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고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매입 수수료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해당 회사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4번도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하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보고한다. 단기매매증권 주식은 빈번하게 가격이 변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정가치로 12월 31일 날짜로 평가를 해줘야 되고, 평가를 했을 때 취득했을 때와 비교해서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 외, 영업활동 외 수익이나 영업활동 외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수수료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도 역시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네요.
약속 어음 수치 시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내용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에 전액을 어음으로 수치하면 차변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 네, 매출을 했을 때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매출한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은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받으면 받을어음, 지급하면 지급어음. 지금은 수취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 지급어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발행한 경우죠. 내가 어음을 직접 발행한 경우는 지급어음이고 지급어음은 부채입니다. 이번에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죠.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다음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서 자산입니다.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상품인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이지만 상품이 아닌 거래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요. 미수금도 역시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받을어음도 자산입니다. 8번의 답은 4번 받을어음이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감가상각방법 중에서 정액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계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동안의 균등한 금액으로 배분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법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남아있는 가치, 잔존가치를 빼고 그 금액을 내용연수로 앞으로 사용할 기간으로 예상되는 그 내용연수로 나눠주게 되면 매기 일정한 금액, 균등한 금액으로 상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액법의 특징 알아두시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액을 인식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생산량 비례법에 대한 정의였고요. 2번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을 하고 정률을 곱하는 정률법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차감을 하고 내용연수 동안에 매기 균등하게 배분해서 상각을 한다. 매년 동일한 금액이 감가상각 금액이 되는데요. 이 경우가 정액법에 해당이 됩니다. 정액법의 개념이었고요. 4번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에 다음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우는 연수합계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전산내기 2급에서는 생산량 비례법과 연수합계법은 잘 나오지 않고 정률법과 정액법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공식까지도 외워두시기 꼭 바랍니다. 정액법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주식회사 해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승용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오른 것은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처분가액은 100만 원, 처분가액은 받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가치가 감소된 누적 금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을 하죠. 그리고 처분 금액이 있다면 처음 사본 취득 금액도 있을 것인데 취득 금액으로 대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습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감소하고요. 금액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대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받아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인데 10만 원을 더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처분가액은 직접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처분금액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기재가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기재를 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합계가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더하면 280만 원인데 대변은 지금 10만 원이죠. 차대변을 맞추려면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네, 270만 원이 됩니다. 270만 원을 기재를 하면 차대변이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 금액은 270만 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인 문제였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취득 원가로 반드시 대변에 기입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의 자료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주어진 내용을 보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급금인데요.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이죠. 미지급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 중에 유동부채입니다. 예수금은 어떤 경우죠? 네,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급여에 포함된 세금인데 급여 지급 시 차감되는 소득세를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공제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어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예수금 부채예요. 유동부채입니다. 세 번째 선수금 보겠습니다. 선수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인데요. 돈을 받아서 자산 같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도 부채에 해당되고요.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임차보증금인데요.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인데 이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다시 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의 분류 중에서는 무슨 자산이죠? 네,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는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유동에 해당이 되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유동이어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 반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보증금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비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자산은 임차보증금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 3천만 원이네요. 네,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분류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산은 얼마인가? 기말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재산법과 손익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공식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기순손익 계산 방법입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고 재산법은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계산을 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손익 계산이 되고 기말자본이 많다면 당기순이익, 기초자본이 많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손익법으로 계산하는 건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총 수익에서 비용 다 더한 총 비용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손익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손익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손익이 재산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손익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익과 총비용이 다 있네요. 그러면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해보면 총수익이 150만원, 총비용이 100만원,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50만원 발생되게 되죠.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손익법으로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라면 재산법으로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50만원이겠죠. 기초자산과 기초자본이 있습니다. 기초부채도 있네요. 그렇다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차감하면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산 50만원에서 부채 20만원 차감하니 30만원이 맞네요. 그렇다면 기초자본 30만원 구해져 있고요. 기말자본도 구해야 하는데 50만원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얼마에서 30만원을 차감을 하면 50만원이 되나요? 네,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말자본은 80만원이고요. 기말자본이 80만원인데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기말자산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구해지는데요. 기말도 자본이 80만원이고 구해야 될 거는 자산인데 기말 부채를 자료에서 줬네요. 그렇다면 기말 부채는 60만원. 그러면 얼마에서 60만원을 차감하면 80만원이 되느냐? 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자산은 140만원이 되네요. 답은 3번이고 우리 12번과 같은 문제는 매회 등장이 되죠. 이렇게 당기순손익을 계산을 해서 대입해서 금액을 구하는 문제는 매회 등장을 하기 때문에 12번 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도 역시 계정 과목 문제네요. 다음 자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괄호가 있고요.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유동부채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과목을 고르는 문제인데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있고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 지급 시에 차감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한 금액 예수금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예수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금은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 납부하는 날짜에 가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관 금액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급 비용은요. 뒤에 비용이 있지만 앞에 있는 선급을 집중해서 보면 먼저 지급한 돈이에요. 먼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자산에 속하고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입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져서 비용에 기입이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가 차기 이후에 속한다면 당기의 비용에서 차감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돼요. 비용을 넘깁니다. 다음 달로. 그 이유는 올해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라 내년 차기 이후에 속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비용을 지급을 해서 돈이 나가서 왠지 자산이 아닌 것 같지만 미래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미래 시점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뭔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속하고요.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은 선수금인데요. 선수금은 계약금이죠. 먼저 받은 돈. 그래서 선수금이고 선수금은 받은 계약금.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받은 돈입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왠지 자산 같지만 미래 시점을 생각을 하면 받은 계약금으로 인해서 돈은 더 이상 못 받고 물건을 반드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도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가수금인데요. 가수금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가수금과 또는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가지급금은 돈은 지급했지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지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임시 계정입니다. 자, 자료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라는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세금, 예수금이 답이었다는 거. 13번의 답은 1번이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도 계정 과목 문제예요. 다음의 자료에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비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용을 정리하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영업비용과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다시 한번 상품 판매의 원가인 매출 원가와 판매와 관리하는 데 필요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는 판매 상품의 원가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급여, 세금과 공가, 접대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무엇 비로 끝나거나 무엇 료로 끝나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요.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뭐뭐 비용으로 끝나거나 뭐뭐 손실로 끝나는 경우 또는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된 경우죠. 거래처의 파산 혹은 사정 악화로 인해서 못 받게 된 경우에 미수금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고 미수금 이외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의가 붙지 않는다면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기타의가 붙음으로 해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된다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영업 외 비용을 찾는 거였죠. 가부터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 무엇 비용으로 끝나죠. 이자는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네요. 나는 맞는 설명이고 다는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의 접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인데 무엇 비로 끝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는 기부금인데요. 기부금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입니다. 마는 여비교통비인데요. 종업원의 업무 활동과 관련된 출장비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죠. 뭐뭐 비로 끝나기 때문에 마도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총 3개이고요. 영업 외 비용이 2개이네요. 나와 라.
나와라. 3번.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용 분류는 꼭 알아두세요. 비용을 영업비용과 영업 외비용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 계산 공식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네, 15번 문제는 2번 문제와 동일했어요. 103의 2번 문제와 동일했는데 먼저 공식을 살펴보면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출액은 순매출액이고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을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 계산이 되는데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꼭 외워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출액 13만 원이네요. 순매출액 13만 원이고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총 매입액, 만약 매입 애눌이나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없다면 총 매입액이 순 매입액이 됩니다. 기초에서 매입액 더해주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차감해야 되죠. 그래서 24,000원 더하기 10만 8천원 마이너스 2만 원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11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11만 2천 원이 되고요. 13만 원에서 11만 2천 원을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얼마가 계산이 될까요? 네, 18,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8,000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의 일부 금액을 구하는 것은 매회 출제가 되고 103회처럼 2번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103회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